의상 스님에게 책과 저수를 보냄. 그렇게 해서 좀 뭐 보시고 고쳐주실 거 있으면 고쳐주세요. 그 편지가 굉장히 진짜 잘 썼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만났는데 참 보고 싶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쫙 이렇게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잘 좀 봐주세요. 내가 이렇게 책을 썼는데 잘 좀 봐주세요. 뭐 이렇게 사인본을 보낸 거지. 그렇게 했는데 의상 스님이 실제로 고쳐줬다. 아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수 법장 스님 이야기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엄종에 있어서 화엄종에 5분의 큰 스님이 계시거든요. 초조 지엄 스님, 초조 두순 스님, 2조 지엄 스님, 그다음에 3조 법장 스님, 4조 진관 스님, 5조 종밀 스님 이렇게 계시지만 실제로 중앙이잖아요. 걸그룹도 이게 센터가 딱 이렇게 있잖아요. 이어른이 최고입니다. 이어른이 최강자고 모든 거의 다 이런 사상적 기반을 당신 스승인 지엄 스님이 제가 보기엔 창의력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해서 쫙 이렇게 갖춰서 체계성을 구현한 거는 이 현수 법장 스님.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특징이. 예.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28세에 670년 출가, 그리고 측천무 같은 경우는 690년에서 705년까지 이제 제위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나라였었다. 이당을 끊고 그다음 무주의 시대가 열렸었던 거죠. 한 15년 정도. 그리고 다시 이제 이윤기라고 하는 이제 현종 쪽에서 자기 아버지를 위에 올리면서 올라가는 거죠. 당현종. 그래서 이제 낙양의 태원사를 창건하고 이때 칙명으로 출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뚝 끊겨서 갑자기 50세가 되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아니 저는 그냥 이렇게 쭉 이어른 일대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중간에 저렇게 공백이 있다는 건 뭐냐면 빨리 못 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게 빨리 못 떴다. 떴으면 뭔가가 있었겠지. 저 중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 왕명간 사건하고 확신양 사건. 그러니까는 왕명간이라는 사람이 지옥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했더니 지옥의 개송 하나를 약인용료니 삼세일체불 은관법개성 일체유심족 그 개송을 외우면 지옥이 사라진다더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곽신양이라고 하는 분이 죽어서 도리천에 갔더니 거기 있는 보살이 미륵보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이렇게 약간 서브보살 이렇게 배석한 보살이 거기 화엄경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 있는데 너는 왜 화엄경 안 배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 못 들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해보니까 현수 법장 스님이더라. 이런 게 이제 화엄경 전기라고 하는 법장 스님이 쓴 책에 나오는데 그게 뭔 얘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뭐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어요. 왜? 정상적이면 자기 얘기를 자기가 쓰진 않아. 그렇게 화엄경을 설법하는 그 대단한 사람이 법장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쓰지는 못하거든. 아니 실제로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뭐, 이렇게 자연 스님이 뭐 대단하고 뭐 어쩌고 그러면 그걸 그냥 그렇게 듣고, 그래요. 이렇게 흐뭇하면서 가지, 그걸 내가 내 책에 쓰진 않아. 이렇게 쓰면 동아시아 정서에서는 이게 지정신이야. 이런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저게 손이 탔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아니면 마지막 승부수가 하나 있죠. 진짜 뜨고 싶었는가 봐. 뭐냐면 인터넷에도 그거 있어요. 자기 그런 뉴스 못 보셨어요? 연예인이 자기 거에 좋은 댓글을 다는 거야. 이름 바꿔가면서. 뭔 뜻인지 아시겠죠? 설마 저 정도 레벨의 머리도 좋고 대단한 어른이 설마 그런 행동을 했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판단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상당히 애매해요. 저도 남이 좋은 댓글을 달아놓으면
좋아요는 눌러줘도 거기다가 맞아요 이렇게는 안 하거든. 얼쑤 이렇게 안 해. 그거는 역풍 맞아, 역풍. 아, 그거는 좀 그런데. 그래서 그게 법장 스님의 기록에서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손을 탔나? 저는 손을 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뭐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제 법장 스님 얘기가 들어갔길 설마 자기를 그렇게 쓰지는 않거든. 서양은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문화가. 인도부터 서양 쪽은 그렇게 쓸 수도 있어. 근데 동양에서는 정서상 그렇게 쓰면 절대 안 돼. 동아시아 정서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나서면 죽어. 딱 이렇게 물러나서 겸손한 척. 내가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잘 안 풀리잖아. 야, 전에 제가 그 얘기 했더니 진짜 사람들 희한하게 보던데. 나는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 얘기. 그거 거의 짤처럼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나는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냥 잘났을 뿐이다. 극도로 극혐 멘트. 근데 사실 제가 여러분이 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저는 제가 똑똑하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 못했고 내가 이게 이렇게 뭐 기억력이나 이런 게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기억을 뭘 잘 못하니까 하나로 연결시켜서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기억해내는 게, 기억력이 너무 좋으면 창의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단어들을 정확하게 알고 사건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이게 얼음하게 한 반쯤 날아가야 그것을 붙잡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 하나로 뭉뚱그리는 과정에서 또 다른 생각으로 발전해서 가는 거예요. 퍼즐을 다르게 맞춘다니까. 퍼즐이 너무 뚜렷하게 딱딱딱 아우가 맞으면 다른 선택 여지가 없어요. 근데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좀 반쯤 나쁜 사람들이 이게 선택이 이게 한두 개가 비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내가 채워 넣어. 이걸 색을 칠한다고. 야매로. 거기서 창의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근성은 있어야 돼. 근데 이걸 채워 넣으려는 의지도 없어. 그러면 다음 생을. 금생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창의력은 기억력과 반비례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 사건이 이 중간에 있는 사건이고, 그 화엄경 전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50세가 되면 인연강 운하사에서 화엄경을 강론하고, 야, 이것도 참 슬프다. 왜? 50세까지 됐어도 운하사밖에 못 가는구나. 당신 스승절이 운하사야. 운하사. 제가 얘기했잖아. 지엄 스님 조금 상태가 별로, 이렇게 지엄 스님 계셨을 때 절이 상태가 안 좋았다고. 그런데 50이 돼도 지금 운하사에 있는 거예요. 잘 안 먹혔다는 얘기지. 그리고 아까 그 곽신양 사건도 뭐냐면 그 돌아가셔가지고, 그 곽신양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셔서 도솔촌에 올라가서도 화엄경 설법하는 분은 없던데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안 알려졌다는 얘기예요. 안 알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화엄경을 2년이나 강론을 하고, 이것도 다 60권 화엄경을 하는 거예요. 그때 입에서 빛이 나고 하늘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구름같이, 아니면 뭐 이렇게 빛이 이렇게 서려가지고, 천개라고 하는 게 보개, 그 다음에 뭐 일산, 안 그러면 닷집 같은 게 이렇게 탁 서려다 법문을 하는데 입에서 빛이 나고, 뭐 좀 있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대단하다. 뭐 이런 정도 상징성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53세가 되면, 근데 이월은 진짜 오래 사시긴 오래 사신 거예요. 이게 53세에 이게 실천한다가 호탄 분인데, 이분이 이제 화엄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게 80권 화엄경이거든요. 당신은 60권 화엄경에 이제 충분히 익숙한 분이죠. 그래서 80권 화엄경 번역할 때 옆에 이제 번역 요원으로 들어간 거죠. 번역을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전체 리더는 실천한다고. 저분은 이제 호탄이라고 하는 서역 사람이니까 중국말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읽는 거는 중국 사람이 읽는 거니까 그걸 이제 윤문 작업하고 대조해주고 이런 걸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법륜 스님 같은 저렇게 대단한 어른들은 이렇게 그냥 증문즉설 이렇게 얘기하면 책이 나오고 우리는 그냥 출판사에서 교정까지 나한테 하라고. 아, 누가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고 사진 이거 좀 맞춤한 사진 없어요. 그럼 내가 사진 줘야 되고 혼자 다 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하면 기술이 좋아진다. 기술이 좋아. 물론 쓸모는 거의 없어. 출판사를 차리지 않을 거면 쓸모는 없는데 기술은 좋아져. 그래서 나중에 이게 몇 년 지나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출판하는 그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면 그분이 감탄합니다. 정확하게 시장을 이해하고 있어. 좀 뜬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거든. 우리는 맨바닥에서 맨날 이렇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불수기사에서 불수기사라고 얘기했잖아요. 불수기사가 아니고 이게 낙양에 있는 사찰이에요. 여기서 역경을 할 때 여기 참여했다. 야, 이거 대단하지. 네, 53세. 네, 53세. 53세 거기서 밑에서 이거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은 반열에까지는 아직 아닌갑다라는 걸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되기 시작했는갑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런 중요한 사업에 들어갔다는 거는 어느 정도 학자로서 안 그러면 이 위상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53세는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 53세도 힘든데 번역에 참석했다고 그래봐. 노안이다, 노안. 53세 노안. 돋보기가 없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물론 그 당시에는 글씨가 큽니다. 글씨가 큽니다.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저 어른이 이제 무슨 뭐 인도말이나 이런 데 아주 능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머리는 좋아서 어느 정도 됐어도 딱 아마 저처럼 됐을 거예요. 이게 인도말에 익숙해서 번역에 참석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일단 다 알아. 이런 걸 이 어른이 한 20번 정도를 이렇게 화엄경을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강론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화엄경을 일으키고 저리키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버전이 좀 다른 거지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벤져스의 세계관을 알면 세계관을 내가 어벤져스 만화를 어느 정도 이상 다 익숙하게 봤으면 그 어벤져스에서 좀 다른 캐릭터가 나와도 이해할 수 있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정확한 건 아니야. 하지만 충분히 내가 그 안에서 이거를 뽑아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중국말도 안 되고 뭐 일본말도 안 되고 이래도 그런 문헌들 같은 경우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문헌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글은 한자가 많으니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100%가 되느냐? 100% 안 됩니다. 100%는 안 됩니다. 차라리 그냥 고문어이면 몰라도 일본어 같으면은 일본어가 중간중간에 박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 문헌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이제 간자들을 쟤네가 쓰니까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대충은 이게 판단이 충분히 되지. 그리고 이어른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굴렀잖아. 이렇게 계속 강의를 했잖아. 그러니까 현장에서 유효한 번역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뜻이 얼마나 중요하냐도 중요하지만 이게 먹힐 수 있는 번역이냐? 이거는 재번역이란 말이에요. 처음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지만 비슷한 60권짜리가 이미 있는데 80권짜리로 조금 더 다른 거를 번역하는 거거든. 그러면 차별점을 줘야지. 그러니까 먹히냐의 관점도 존재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참여를 하고 이 양반은 진짜 공부하는 의지는 굉장히 강한가 봐. 여기 의정스님 번역할 때도 참석을 해요. 환갑이다, 환갑. 지금 환갑도 이게 안 되는 데는 저 시절에는 환갑이면요. 환생했다. 지금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 정도 연세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저 때 역장에 참석한다는 건 진짜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면 한 정년퇴직 다 하고 명예교수까지 해서 명예교사 70까지 가는 거거든요. 명예교수까지 한 사람이 학회에 내가 발표할게.
발표자로 들어간다는 그런 정신 자세예요. 아마 70도 안 될 거예요. 지금 더 될 거예요. 저 때 60 하나면 지금으로 나이 계산하면 거의 80 이상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과 같이 부딪히면서 한다? 야, 이거는 진짜 정신 자세가, 뭐랄까, 학문에 대해서 어떤 프로의식이 있지 않으면 저거는 어려울 겁니다. 가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삭신이 쑤시는데 뭘 가장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런 역장들에서는 대부분 다 새로운 이러한 경전들이 번역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소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젊고 공부 똘똘한 놈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진 이상의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그리고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57세에 이제 의상대사한테 책하고 당신 저술들을 보내니까 이때가 어떻게 보면 이 50대가 가장 활발한 당신 활동을 하셨던 때고 또 불수기사 이 낙양 불수기사에서 화엄경을 강설했대. 요거 이제 번역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제 번역이 되니까 이제 화엄경을 강설을 했더니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전 굉장히 재밌는 기록이거든요. 저런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뭐 육종 진동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뭐 돌아가실 때 이렇게 땅이 이분들의 이런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굉장한 서상이라고 생각했거든 옛날 사람들은. 근데 실제로 지금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부처님 그 부분은 거의 상징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저는 사실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안 낙양 이쪽도 지진됩니다. 지진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그 법문사 탑도 그 지진 맞은 거예요. 지진 맞지 않으면 절반이 그 탑이 사진 보시면 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한 50m 정도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된 탑인데 미사일같이 생긴 탑인데 이게 나중에 비 와가지고 절반만 딱 허물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지진을 한번 맞아서 이렇게 되는 거지 지진을 정확하게 지진 안 맞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반만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저건 지진을 한번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이게 전탑들은 저게 가능해요. 석탑은 불가능하고 석탑은 뭐 제주 자체가 그러니까 불가능하고 전탑은 저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진을 좀 맞으면 거기에 틈이 생기고 틈이 생기면 거기에 빗물이 들어가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점점 했다가 어느 순간 집안이 한쪽이 약하면 그쪽으로 샥 무너지는 거예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 동네가 지진이 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게 진령산매하고도 관련이 돼요. 계속 태백산 얘기하는 그 진령산매하고도 관련이 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거를 굉장한 이적으로 봤어요. 근데 요즘 생각을 이제 하면, 야, 이거 꼭 그런 건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런 공부하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저런 얘기들을 보면서, 아, 옛날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 지금 관점에서 보면, 저게요, 지진 나면 이적이 아니고 절단 납니다. 특히 중국은 더 절단 납니다. 왜? 벽돌집은 지진에 가장 약한 게 벽돌집이에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방화관리자로서 얘기하는데 제가 운전면허도 없는데 국가 자격증 방화관리자 자격증이 있어요. 방화관리자 자격증. 지진 나면 큰 건물이 안전하고 아파트가 안전한 거고 작은 건물일수록 위험하고 제일 위험한 건 벽돌집입니다. 벽돌집 절단 납니다. 흔들었을 때 이게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전에 그 사천성 지진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은 피해들을 보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저층의 벽돌집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럼 완전히 그냥 무덤됩니다. 지진 나면. 그래서 저런 거를 이제 판단들이 굉장히 달랐던 거죠. 지금으로 보면 재앙이고 옛날에는 이게 화엄경을 강설하니까 일어난 이적이고 한쪽에는 또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61세 때 의정 스님이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중국에 역경 하시는 분들 중에서 구마라집, 진제, 현장 3대 역경가가 있고 그 다음 순으로 이제 꼽을 수 있는 분들이 좀 여러 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의정 스님이에요.
의정 스님은 설일체 유부 문헌들을 많이 번역했죠. 특히 율장. 그래서 오부율이라고 제가 그런 얘기도 예전에 잠깐 했었습니다. 사분율, 오분율, 십송율, 그 다음에 마하승기율, 그 다음에 유부율. 그리고 지금은 남방의 빨리율까지 해서 남북전 육부율이라고 하는 거고 원래는 이렇게 오부율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율장 중에서 이 의정 스님이 남해귀기 내법전을 쓰신 분이에요. 남해귀기 내법전, 그 다음에 서역 구법고승전 뭐 이래가지고 그런 책도 쓰고 그래서 이제 인도 가신 분들에 대한 전기 같은 것도 많이 남기고 그래서 그분이 와서 신 자료들을 가지고 오니까 인도에서 넘어온 따끈따끈한 신 자료를 가지고 오니까 그 역장에 참여해서 공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대단하지. 이런 열정은 참 진짜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62세의 내도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왕궁 안에서 화엄경 법회를 해요. 이게 이제 여기서 번역 다 된 거를 여기서 이제 번역된 거를 이제 여기서 법회를 하는 거죠. 그때 부도탑 두 개에서 빛이 났대. 이적이 벌어진 거예요. 대박이지. 왜 그냥 절에서 저 아까 그 운하사나 이런 데서 이적 나와도 그런가? 이러고 끝나는 건데 이게 지금 내도량에서 황실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난리 날 것 같지 않아요? 난리가 났지. 그래서 칙천무가 부릅니다. 이때 칙천무는 황제였을 때입니다. 그래서 장생전에서 나를 위해서 설법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법문을 했대, 칙천무한테. 그랬더니 칙천무가 또 우리 선배 출신이잖아요.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예, 당세종 그 후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정업사에서 나중에 당세종 돌아가시고 나서 비구니가 돼서 이렇게 살다가 당고종 이치하고 이렇게 눈이 지식 해가지고 다시 빼와서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굉장히 이 사람이 불교적인 사람이에요. 불교를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에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자기 등신불 만들어가지고 결국 자기가 황제가 됐고 발언을 해서 황제가 됐고 그래서 굉장히 불교적인데 그래서 법장 스님한테 이렇게 딱 들으니까 참 화엄경 새로 번역돼서 그걸 들으니까 얼마나 감동이겠어. 못 알아들었대. 못 알아들었대. 그래서 이게 뭔 소리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자각을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을 해줬대. 그게 화엄경 금사자장이에요. 금사자장. 이 금사자장이 아주 짧은 책이에요. 아주 짧은 책. 그 황궁이나 중국에도 큰 이런 데 건물 가면 앞에 사자가 2마리가 있거든. 사자, 금으로 된 사자. 도금인지 안에까지 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장생전에 있었던 그 금사자를 비유해서 했다는 거예요. 내용 궁금하지 않아? 어떻게 다운시켜서 이거를 알아듣게 했을까? 천재 일우의 기회인데 그 기회에서 비끄러지면 난 못 알아들어도 끝나는 거요. 황제가 이렇게 시간이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특별히 지금 모셔왔는데 이때 강한 뭔가 임팩트를 주든지 막 이렇게 딱 남겨야 되거든. 그래서 유도리 있게 쫙 발휘한 게 금사자 쫙 당겼다는 거 아니에요. 법장 스님이 칙천무를 만난
그 전에도 뭐 불수기사 저 관련해서도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뭐 얘기들이 있는 거 있는데 사실은 다 봐도 낙양의 태원사나 이런 얘기들도 봐도 제대로 만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대면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첫 대면에서 어떻게 어필하느냐의 문제에서 당신이 가지고 간 카드를 썼는데 안 맞은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거든요. 그 중압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아마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약에 대통령을 만나도 그 정도 중압감은 없을 거예요. 아니면 말지 뭐. 왜냐하면 지금은 왕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존경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존재하는 나라 중에서 비교할 수 있는 건 북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 인민이 김정은에게 불려갔어. 그렇게 해서 뭘 했는데 내가 준비한 걸 했더니 개그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개그요? 동무 그게 개그요? 이렇게 나온 거야. 등골에 땀이 쫙 그러면서 쎄한 거지. 그걸 순식간에 반전시킨다는 거는요. 이게 현장 스님, 법장 스님이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탄력적이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저게 이제 보통 지금도 자금성이나 이런 데 가면 금사자가 있어요. 자금성 안에는 전부 금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금 도금이 돼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금으로 개금이 된 거지. 작은 거는 수은 도금하지만 큰 거는 수은 도금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은 아말감법이라고 수은에다가 금가루를 녹여서 이렇게 수은을 계속 버무리면 되는데 그게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불상에다가 개금하듯이 이런 방식을 썼을 거예요. 근데 아마 상황들은 좀씩 달랐겠죠. 왜냐하면 비를 맞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사자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굉장히 쉬워요. 사자예요. 이게 달인데 뭐 이렇게 앉아 있어. 갈기고 이 사자가 두 마리 있거든. 암사자, 숫사자 이렇게 두 마리를 놓거든요. 이렇게 대칭으로. 인도는 숫사자만 쓰고 동아시아는 암수를 같이 써요. 나도 좀 그렇긴 하다만 사자인데 이 사자가 이렇게 양쪽에 있으니까 그게 이제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진짜 금이라고 치고 뭐 저도 안 봤으니까 뭐 도금인지 금인지 모르겠는데 순금이라고 치고 금이라고 하는 진료는 완전 최고급 진료잖아요. 그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거지. 뭐 사자도 만들 수 있고 뭐 코끼리도 만들 수 있고 뭐 숟가락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뭐 수도꼭지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겠죠. 모든 것은 변화해도 그 진료의 완전성은 항상하다. 그게 금사자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전에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여기에 개별성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들은 본질적 완전성에 의해서 어떤 개별성도 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화엄의 입장에서는 불완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이 성기설하고 관련되는 거거든요. 성기설. 성기 이런 건 안 써놨구나. 완전함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완전함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불완전성은 없고 이게 무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공간도 무한, 전에 지지난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시간도 무한, 공간도 무한.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지지난 시간 걸 보면 되고 그래도 귀찮으신 분들 제가 그런 귀찮은 걸 제가 정확하게 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압축시켜서 말씀드리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그것이 만약에 끝도 없는 무한이라면 그걸 전제로 까는 거예요. 이건 대전제. 이건 귀납법이 아니고 종교의 논리는 대부분 연역법이에요. 연역법은 전제가 참이면 그 다음 명제도 다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무한이라면 지금 존재하는 지금 우리의 이 시간도 무한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순간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무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도 있고 여기에 뭐 테이블도 있고 뭐 여기에 지금 양탄자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사실은 무한이에요. 무한으로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뿐이야. 개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야. 그래서 본질적 무한을 자각하면 이 세상에 완전하지 않은 건 없어. 그리고 그것은 다 여기서 무한이라는 건 깨달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모질르든 남든 간에 전부 깨달음 속에서 흘러가고 있어. 그리고 성기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두 완전한 데서 시작한 거야. 불완전이 만들어져서 완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완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야. 마치 꿈처럼. 꿈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가 다 어떻게 보면 허상이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차등이 없어. 단 그렇다고 해서 현상적인 부분들이 다 뭉개져서 다 똑같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금사자장이. 그래서 이건 진료적 완전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 진료적 완전성을 가졌다는 그것을 이해하면 그 나머지의 모든 작용력들이 다르게 나타나도 현상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도 그것은 다 완전한 거야. 그러니까 다 깨달음을 얻어 있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전부 깨달음을 얻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게 화엄 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그리고 여기에 축천무가 브라보를 하게 됐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수 법장 스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하이라이트였을 거예요. 당신이 가장 영예로운. 그러니까 그걸 또 이제 기록을 해서 화엄경 금사자장이라고 조그만 책이 있습니다. 한 권짜리가.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예전에 제가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모모 스님이 꼭 그게 주지 안 살아본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도 그 당시에 뭐 다 찌리했었고 이랬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절에서 연등값을 정해놓고 받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가 연등값을 정해놨잖아. 뭐 5만 원, 10만 원, 어떤 거는 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차등을 두고 두 가지의 차등을 두거든요, 보통. 크기의 차등, 장소의 차등.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색깔의 차등을 줄 수도 있어요. 등 색깔 가지고 차등을 줄 수도 있고. 아무튼 차등을 두잖아. 근데 그것은 올바르지 않대. 아니, 그게 신심 있는 그렇게 공양이라고 하는 게, 보시라고 하는 게 그런 정신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가 주는 만큼 받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굉장히 맞는 것 같지 않아?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10만 원짜리 등을 키는 사람하고 연등을 키는 사람하고 100만 원짜리 연등을 키는 사람, 그냥 비유예요. 연등을 키는 사람하고 부처님이 차등을 가지고 대하겠냐? 이 사람을 10배 더 좋아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은 어때? 말이 맞아요?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은 절대성을 가진 쉽게 말해서 무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나 같다는 거지. 이거는 현상적 차등이지 본질적 차등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본질에서의 차등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지. 그걸 모모 주지 스님이 거기에 낚여가지고 그랬다가 초파일 등값이 반으로 줄었다는.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본질에 휩싸여서 작용, 현상을 놓친 거예요. 물론 이 입장에서의 차등은 없겠지. 하지만 이렇게 하는 차등은 존재하지. 이게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금이 본질적으로 모두가 우리가 쉽게 말해서 5만 원짜리, 뭐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가 전부 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지금 그 얘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완전성에서 시작된 게 맞냐? 근데 법장 스님은 실제로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
제가 지금 비판하는 거는 사실은 후대적 사고에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 법장 스님이나 지엄 스님이 저런 사고를 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도 상고주의가 있고, 상고주의는 원래는 완전성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지 않고 내면에서 봐버리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원래 선한데 상태가 매롱이 됐어요. 그건 맹자가 역사론이 있고 그다음에 내면적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게 맹자의 성선론이거든요. 그 성론을 그대로 이어서 오는 것 중에 하나가 화엄이에요. 그래서 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완전성에 시작해서 갖추어져 있는 거를 드러난 차이들이 존재하지만, 사실 그거는 현상적으로 서로 개별성을 가지는 것뿐이지 그것은 다 또 대등관계고 서로 포함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좀 진짜 그럴까?에 대해서 부딪히면 이거는 근세 인식인 거는 맞아요. 모든 사람이 대등관계라는 보편성, 그러니까 귀족이든 뭐든 없고 본질적으로는 대등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참 이게 근세의식이라고 하는 게 중국에는 당나라 때부터 나왔구나. 당나라는 중국 역사에서는 중세예요. 우리는 그 시절에 고대가 되는데 중국에서는 중세로 분류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혁명적인 사고기는 하지만 진짜 그래? 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죠. 왜? 나중에 얘기를 하잖아요. 뭐가 있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선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악에서 출발했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중에 다윈, 그 다음에 프로이트죠. 인간은 단세포의 상태 매롱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짝짝짝짝짝 지금 온 거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 자체가 청정하냐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에서도 이 논점들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선에서 저거를 그냥 화엄의 저러한 성기설 같은 거, 그러니까 완전성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타고 가면 어떤 식의 화두를 드냐면 이목고 같은 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사실 그런 흐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선이. 나중에 선 얘기할 때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 그래서 이게 멋있긴 한데 여기에 자체로 문제가 있다더라 라고 하는 정도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두세요. 그리고 사실 이게 맹자의 성선설 얘기하고 제가 얘기할 때 한번 사실은 훑었었어요. 근데 너무 옛날 얘기를 해서 지금 기억이 안 날 뿐이지,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요거에 관련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천태종에서 현계다면과 관련해서 성악설도 나오거든요. 성구설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성구설. 악도 존재한다. 여기는 다 온리 선만 있어야 돼요. 온리 선만. 선이 왜곡된 상황이 우리의 차등이 존재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그것은 본질적으로만 보면, 금이라는 본질성으로 보면 다 통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엄에서 말하는 어떻게 보면 금사사장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어른을 돌아가시게 해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시간 안에는 돌아가셔야 다음 시간에 화엄사상 얘기는 또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긴 할 거예요. 내친 김에 가시는 것까지. 그래서 70세가 되면 712년에 천복사. 천복사 너무너무 안타까운 절입니다. 천복사에서 이제 돌아가시죠. 천복사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이유는 중국절은 진짜 이해하기가 쉬워요. 큰 절들은 다 저게 있어. 대자를 붙여. 그러니까 자은사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대자은사, 대흥선사, 대천복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천복사가 이 의정 스님이 인도에서 그 경전들 설일치유부의 율 문헌들을 주로 가지고 온 거를 여기다가 탑을 만들어서, 그게 소안탑입니다. 현장 스님이 자은사의 대안탑을 만들어서 당신이 가지고 온 경전을 수납하는 걸 보고 여기다가 작은 천복사 탑을 만들고 그걸 이제 소안탑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주석하시면서 번역도 하고 하셨던 자리예요. 그래서 당신이 의정 스님의 역장에 참석했었던 뭐 이런 정도의 인연들과 결부돼서 여기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천복사가 굉장히 중요한 절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가보면 절은 없고 그냥 관광상품만 팔고 있고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렇게 레벨이 대단한
현수법장 스님과 의정 스님의 이러한 자취가 담긴 절에 가보면 잡상인만 있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근데 현장 스님은 그 자은사는 대단하죠. 지금 완전히 뭐 거기는 뭐 사람이 미어 터지는 절이고 진짜 어떻게 보면 소림사와 더불어서 최대 사찰 중국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최대 사찰이라고 해도 아니 그냥 많이 오는 걸로 이제 그거 있잖아요. 산이 깊고 물이 깊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도인이 있고 용이 살아야 된다. 이러면 이제 판단 기준이 또 바뀌는 거고 단순히 이제 사람만 많이 오는 걸로 치면 아마 소림사하고 쌍두마차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 스님의 자은사는 아직도 그렇게 번성하고 있는데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얼마 안 떨어져 있는데 천복사는 좀 쓸쓸합니다. 가보면. 다음 시간에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현수법장 스님의 뒷부분하고 생애 부분하고 화엄경 금사자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요 화엄 사상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요거 뭐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똑같은 얘기로 계속 하드 돌려막게 하는 거예요. 별로 대단한 얘기가 없어. 이 성기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이러한 무한 얘기, 육상 원흉 이야기, 그 다음에 중중무진 뭐 법계 연기 이런 거 다 똑같은 얘기.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현수법장 스님은 실제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상즉 관법. 쉽게 말해서 저 화엄 사상을 이해하면 그게 곧 수행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행은 뭐 참선 같은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을 잘 이해하면. 근데 저거는 굉장히 재밌는 사고입니다. 재밌는 사고입니다. 실제로 히랍 철학에서도 수학이 그렇게 발전하는 게 수적인 완전성을 가졌을 때 그것을 가지면 깨달음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가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번뇌가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 뭐 주식이 이렇게 막 하고 뭐 코인이 어떻게 된다더라 이렇게 할 때 내용만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내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만 있어봐. 그러면 번뇌가 없어. 그런데 그게 이게 지금 올라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 번뇌가 끊임없이 있죠. 물론 초탈한 분들도 있죠. 주식이나 코인은 나의 경지가 아니다. 나는 그냥 땅을 팔 테니 너는 코인을 사라. 이렇게 하시는 땅 파봐라 뭐 100원짜리 나오냐? 하지만 코인을 사면 코인이 나와. 지금 시절은 아주 재밌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알면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번뇌가 해소가 되고 명지가 생긴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화엄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문제는 뭘까? 머리 좋은 사람은 이게 되는데. 수학자야. 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이 수학 공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요만큼도 감동을 줄 수 없는 어려운 판단일 뿐이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또 다른 식의 패턴들이 나오게 되죠. 그게 나중에 나오는 밀교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계속 가면서 해드리고 화엄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우주 속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실제로는 우주를 다 먹고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다.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그렇다. 모두는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개별성으로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본질이 같다. 당나라 입장에서 다민족 국가,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 다문화, 그 다음에 다언어, 이러한 통일 왕조가 들어섰을 때 저희 얘기가 평등이라고 하는 걸로 딱 가려고 그러는 거죠.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 동충하초 엑기스, 황제 버섯 감로스를 드립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